요즘 뉴스를 켜면 가장 빈번하게 마주치는 단어 중 하나는 바로 쉬었음이라는 명칭으로 분류된 50만 명의 청년들에 대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일도 하지 않고 학교에도 다니지 않으며 구직 활동조차 멈춘 이들의 상태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단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정말 기묘한 사실은 국가가 발표하는 청년 실업률이 6% 안팎이며 고용률은 지난 10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역설적인 지표입니다. 지표상으로는 일자리 천국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왜 수많은 청년이 방 안에서 쉬었음 버튼을 누른 채 세상과의 연결을 거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르바이트와 공무원 시험조차 매력을 잃어버린 지금 우리 시대 청년들의 진짜 얼굴을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먼저 인구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에 200만 명에 달하던 청년 인구는 현재 140만 명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들어 사회의 역동성이 사라졌습니다. 전체 인구는 늘어났는데 정작 사회의 허리 역할을 해야 할 청년 인구는 반토막보다 더 심하게 줄어든 아주 기묘하고 비정상적인 구조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인구수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삶에서 선택하던 평범한 일상인 결혼과 출산이라는 가치 또한 우리 사회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30대 초반 남성의 미혼율은 무려 75%에 육박하며 같은 나이대 여성의 미혼율도 60%를 넘어서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인 83년생들이 30대였을 때와 비교해보면 지금 세대가 결혼을 선택하는 비중은 과거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져 버린 셈입니다.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 일은 이제 선택이 아닌 불가능의 영역이 되었으며 출산 경험 비율 역시 8년 사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삶의 궤적 변화는 청년들의 개인적인 성향 문제라기보다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강력한 신호로 보아야 합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집값과 막대한 교육비 부담, 그리고 불안정한 일자리 속에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청년들에게 사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국가의 노후 제도조차 믿기 어렵다는 불신이 당연한 상식처럼 통용되는 현실 속에서 청년들의 삶을 분석하기 위해 국가 데이터처가 움직였습니다. 통계청은 35년 만에 청년들의 삶을 별도로 분리하여 연애부터 부채까지 전 생애 주기를 정밀하게 추적한 청년 삶의 질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가 보여준 그림은 매우 모순적인데 평균 소득과 여가족 만족도는 소폭 상승했으나 혼인율과 출산율은 급락하고 부채는 오히려 수직 상승했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용카드를 긁어서 누리는 찰나의 여유와 내일 당장 갚아야 할 막막한 청구서가 한 사람의 머릿속에 공존하는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잠깐 풍족해 보일지 모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숨이 턱 막히는 구조적 한계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지금 세대의 슬픈 현실입니다. 부채의 구체적인 숫자를 들여다보면 전체 가구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60%인 것에 비해 청년 가구는 이미 170%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영끌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게 된 배경에는 자신의 연봉보다 훨씬 큰 빚을 짊어지고 도박 같은 승부를 펼친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성공하면 인생 역전의 화려한 기회가 되지만 타이밍이 한 번만 어긋나도 다시는 회복하기 힘든 도박 같은 구조 속에 청년들이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의 삶이 이토록 팍팍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그들의 여가 시간은 과거보다 오히려 늘어났다는 통계가 우리를 의아하게 만듭니다. 영화관 관객 수는 반토막이 나고 직접 즐기던 게임 이용률도 줄어든 반면 유튜브와 스트리밍 플랫폼 시청 시간은 그 빈자리를 대신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직접 몸을 움직여 체험하던 역동적인 문화 소비의 시간들이 이제는 스마트폰 화면 속 타인의 삶을 관찰하는 디지털 스트리밍으로 대거 옮겨간 셈입니다. 이는 지친 머리와 부족한 자금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최저 비용의 취미가 되었으며 청년들에게는 일종의 경제적 도피처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수동적인 소비 구조가 청년들을 세상 밖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내기보다는 방 안의 의자에 더욱 가만히 앉아있게 만든다는 점에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화려한 인생과 성공담을 무제한으로 구경할 수 있는 환경은 청년들을 영원한 관찰자로만 머물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쉬었음 청년 50만 명이라는 이 거대한 숫자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추적해보려 합니다. 통계학적으로는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 중 학교도 다니지 않고 경제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쉬고 있다고 답한 이들을 일컫습니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취업자와 실업자 그리고
비경제활동 인구라는 세 가지 통계적 개념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쉬었음 청년들은 실업자 분류가 아니라 통계의 마지막 칸인 비경제활동 인구라는 범주에 포함되는 사람들입니다. 공식 통계상 취업자의 범위는 생각보다 매우 넓어서 일주일에 단 1시간만 돈을 받고 일해도 혹은 가족의 가게를 도와줘도 취업자로 분류됩니다. 반면 실업자의 조건은 오히려 더 까다로운데 최근 일정 기간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했어야 하며 즉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여야만 합니다. 만약 이 엄격한 조건 중 단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그는 일자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상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은 학생이나 가정주부와 함께 비경제활동 인구라는 커다란 주머니 속에 쉬었음이라는 이름으로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쉬는 청년은 역대 최대인데 실업률은 내려가고 고용률은 올라가는 기묘하고도 슬픈 통계의 교차 그래프가 그려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채용문은 좁아졌지만 단기 아르바이트와 플랫폼 노동이 늘어나면서 고용지표만 좋아 보이는 일종의 통계적 착시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취업 준비를 하다가 계속되는 낙방으로 구직 기간이 1년이 넘어가면 청년들은 자신감을 잃고 아예 구직 자체를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구직을 포기하는 순간 그 청년은 실업자 통계에서 완전히 사라져 쉬었음 인구로 이동하게 되며 사회의 시야에서 점차 멀어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실업률은 떨어지는데 쉬는 사람의 그래프만 솟구치는 이 비극적인 통계 마술은 청년들이 겪는 현실의 고통을 수치 뒤로 교묘히 숨겨버리고 있습니다. 현장의 사장님들은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말하지만 청년들은 정작 갈 만한 일자리가 없다며 서로 다른 하소연을 내뱉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기피하는 첫 번째 이유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근무 시간을 잘게 쪼개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 관행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과 준비 시간을 다 합치고 나면 통장에 찍히는 시급보다 몸에 쌓이는 피로도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이 그들의 솔직하고 씁쓸한 심정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계약서상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일들인데 카운터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서빙과 설거지, 청소까지 혼자 다 감당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매장 인원은 줄었지만 규모는 그대로라 결국 남은 한 사람이 세 사람 몫의 노동을 강요받는 비정상적인 노동 구조가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시와 존중의 결여 문제로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날아오는 지시와 공개적인 질책은 청년들에게 깊은 심리적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년들은 짧고 굵게 일하는 단기 고강도 알바나 사람을 덜 만나는 비대면 과외 같은 자율성 높은 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영업자들 역시 코로나 이후 치솟은 인건비와 월세 부담 그리고 들쭉날쭉한 매출 때문에 인력을 최소화하며 버틸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처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용 절감 방식은 청년과 사장님 모두에게 장기적으로는 커다란 손해를 입히는 고통스러운 악순환의 고리가 되어 우리 사회를 위협합니다. 알바생은 금방 그만두고 점포는 매일 사람을 새로 구해야 하니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노동의 가치는 점차 퇴색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 한때 청년들의 꿈의 직업 1위였던 공무원 사회를 들여다보면 안정성의 상징이었던 이곳에도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9급과 7급 공무원 경쟁률은 예전의 고점에 비해 눈에 띄게 낮아졌으며 어렵게 합격하고도 5년 안에 사표를 던지는 청년들이 최근 급증했습니다. 퇴사를 선택한 20대 공무원들은 낮은 연봉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이 바로 일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낡고 수직적인 조직 문화라고 말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으로 떨어지는 지시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조차 없는 문화는 청년들의 업무 동기와 열정을 갉아먹습니다. 갑작스러운 부서 발령에도 이유를 듣지 못한 채 오늘부터 여기서 일하라는 통보를 받는 현실은 청년들에게 거대한 부속품 같은 자괴감을 안겨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MZ세대가 예민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업무의 목적과 기준이 불투명한 조직 구조 자체의 결함에서 기인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른 채 열심히만 뛰라는 구시대적 방식은 어느 세대에게나 동기부여를 어렵게 만들며 일에 대한 성취감을 앗아가기 마련입니다. 정부도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고 유연 근무제 확대와 성과 중심의 보상 체계를 도입하여 조직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수차례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실제 현장에서 청년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정착되기까지는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 청년들은 본업 하나에만 만족하지 않고 수익원을 다각화하는
엔잡러나 피워커가 되어 스스로 새로운 생계 방식을 개척해 나가는 중입니다. 다양한 재능을 활용하여 수익원을 여러 갈래로 분산하면 특정 회사에만 전적으로 매달리지 않아도 되기에 청년들이 느끼는 심리적 안정감이 한층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시장이 단 하나가 아니라는 소중한 경험은 불안한 미래를 헤쳐나가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생존의 토대이자 자신감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동 형태의 밝은 면 뒤에는 사회보험과 안전망이 여전히 정규직 중심으로만 설계되어 있다는 거대하고 어두운 이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들은 소득이 들쭉날쭉함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나 연금 제도에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열리는 청년 토론회에서는 새로운 노동 형태를 제도적으로 포착하고 엔잡러와 푸워커들을 보험과 세금 체계 안으로 공정하게 편입시켜달라는 요구가 빗발칩니다. 실제로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 보좌역과 자문단을 구성하고 청년 정책 공작소 같은 소통의 장을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이 삶의 현장에서 직접 발굴한 주거와 자산 문제, 그리고 불안정 노동의 실태를 정책 의제로 올리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수립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공유되어야 하며 참여한 청년들이 열정만 쏟다가 소진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장치가 필수적입니다. 이제 청년들의 내밀한 감정 변화를 살펴보면 주관적 건강평가는 60%대에서 70%대로 올라가며 예전보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느끼는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응답과는 달리 실제 객관적인 지표인 비만율과 우울감 지수는 지난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우려스러울 정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청년 비만율은 과거보다 2배 가까이 폭증했으며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우울감을 경험했다는 응답 또한 꾸준히 증가하며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더욱 비극적인 지표는 자살 통계인데 한국의 전체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9.1명으로 이는 OECD 평균의 2배를 상회하는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특히 20대와 30대의 자살률이 최근 몇 년 사이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자 전문가들은 이를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경고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울감은 늘었지만 외로움을 느끼는 비율은 오히려 줄었다는 것인데 이는 메신저와 커뮤니티가 제공하는 끊임없는 디지털 연결의 결과입니다. 영상 플랫폼과 소셜미디어가 실시간으로 사람들을 연결해주기에 혼자 있는 시간에도 표면적인 외로움은 덜 느낄 수 있는 기묘한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디지털 연결이 청년들에게 진정한 신뢰나 심리적 안정감까지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허상에 불과할 때가 더 많습니다. 마음을 털어놓을 대상은 온라인 어딘가에 항상 존재하는 것 같지만 정작 삶의 위기 순간에 책임을 함께 져줄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공허함이 우울을 심화시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인 니트족 니트에 주목해야 하는데 이는 교육과 고용 그리고 훈련 중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은 청년들을 일컫습니다. 한국의 청년 니트족 비중은 2022년 기준 18.3%로 OECD 주요 국가 중 3위를 기록했으며 다른 나라들과 달리 유독 한국만 증가하는 기현상을 보입니다. 니트족의 구성을 들여다보면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20대 후반 남성의 비중이 높으며 이들은 주로 첫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반복된 실패를 겪은 이들입니다. 한국의 청년 니트 비중은 다른 주요 국가들이 감소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유독 나홀로 증가하며 우리 사회에 심각한 경고등을 켜고 있습니다. 특히 대졸 이상의 고학력 청년들과 군 복무를 마친 남성들이 첫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니트 상태로 장기간 머무는 비중이 높습니다. 이들은 일을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반복된 도전과 실패 끝에 잠시 숨을 고르며 스스로를 추스르고 싶어하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쉬는 시간이 1년을 넘어가게 되면 다시 사회로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아 복귀를 주저하게 되는 심리적 문턱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정지된 시간을 단순한 게으름이나 실패로 규정하지 않고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복귀의 난이도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시기를 잠깐 숨 고르는 청년 세대라고 부르며 다시 뛰기 위해 호흡을 정리하는 필수적인 구간으로 바라볼 것을 제안합니다. 다만 이 숨 고르기가 절망적인 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가 함께 도와주는 정책적 안전망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짧게라도 일터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플랫폼 노동자도 연금과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유연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도권과 지역 간의 극심한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향의 투자가 병행되어야 청년들이 전국 어디서든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방식 또한 위에서 아래로 정책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직접 문제를 정의하고 해법을 제안하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청년 보좌역 제도나 청년 정책조정위원회 같은 실험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 안에 그들의 자리를 비워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소통의 자리가 단순히 의견을 묻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예산 편성이나 법 개정으로 연결될 때 청년들의 신뢰를 얻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불편한 질문을 마주해야 하는데, 지금 청년들이 겪는 고통이 정말로 개인의 노력과 끈기 부족 때문인지 물어야 합니다. 인구 구조는 빠르게 늙어가고 집값과 교육비 상승 속도는 이미 임금 상승률을 훨씬 앞질러 청년들의 출발선을 뒤로 멀찌감치 밀어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과 격차는 여전히 거대하며 학력과 스펙은 끝을 모른 채 상향 평준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가혹한 구조 속에서 청년들에게 요구되는 준비 수준과 정신력은 과거 그 어느 시대보다 훨씬 더 높고 정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실패한 청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두꺼운 매트가 아니라 구멍 뚫린 얇은 천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쉬었음 청년은 게으른 세대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과부하가 걸린 시스템 속에서 잠시 멈춰선 세대의 고통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사회적 구조 탓으로만 돌리며 무기력하게 손을 놓고 미래를 포기한 채 방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현실은 냉정하고 우리의 미래는 여전히 길기 때문에 이제는 개인의 입장에서 이 험난한 시대를 헤쳐나갈 작은 전략들을 고민해 볼 때입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생존 전략은 일의 기준을 단 하나의 직업이 아닌 유연한 포트폴리오 관점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입니다. 본업 하나의 인생 전체를 거는 대신 리스크가 각기 다른 작은 수입원들을 동시에 준비하여 한 방향에만 삶이 묶이지 않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쉬는 시간을 단순히 죄책감만 느끼는 공백으로 방치하지 않고 지친 몸과 마음을 정교하게 정비하는 시간으로 삼는 것입니다. 완전히 지쳐 있다면 쉬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와중에도 매일 1시간의 공부나 30분의 운동 같은 최소한의 루틴을 자신에게 선물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구조는 훗날 다시 일을 시작하거나 면접을 볼 때 그 공백기 동안 스스로를 어떻게 다스렸는지 설명할 소중한 언어가 됩니다. 매일 반복하는 아주 작은 습관들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세상을 향해 다시 나갈 힘을 비축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현재 겪고 있는 고민과 문제를 혼자만의 싸움으로 끝내지 않고 사회적 연결망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역 청년센터나 온라인 커뮤니티 혹은 정책 공모전 등 생각보다 이미 열려있는 수많은 통로를 통해 연대의 힘을 경험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개인의 전략만으로는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거대한 구조적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압니다. 청년들의 노동과 부채, 그리고 건강 문제를 개인의 의지력 차원이 아니라 긴 호흡을 가진 국가적 과제로 다루는 근본적인 변화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두터운 사회적 매트를 깔고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명확한 책임입니다. 다만 이 복잡한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이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바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주체적인 언어입니다. 쉬었음이라는 무미건조한 한 줄의 상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며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더 긴 문장으로 말해야 합니다. 청년의 삶이 비록 통계와 뉴스의 소재가 되었을지라도 숫자로는 결코 다 담아낼 수 없는 개인만의 고유한 서사는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은 여러분이 각자의 서사를 어떠한 목소리로 세상에 내어놓느냐에 따라 꽤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잠시 숨을 고르고 있든 아르바이트와 취업 준비를 병행하고 있든 혹은 이미 일을 하며 다음 단계를 고민하고 있든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누군가에 의해 숫자로만 요약되지 않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세상을 바꾸는 시작점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잃어버린 활력을 조금씩 회복하고 다시 뛰어나갈 힘을 얻는데 작은 힌트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현실은 여전히 냉정하지만 여러분이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 사회의 시스템도 서서히 변화의 길로 들어설 것입니다. 숫자로 정의할 수 없는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하며
오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모든 청년, 여러분의 내일을 뜨겁게 지지합니다.